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변리사 기초 강의 시작하게 되는 김중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단은 같이 강의 계획서를 제가 간략하게 뽑아왔는데 이거 좀 같이 좀 보실게요. 자, 교재는 핵심 노트 1판 요 기본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법전입니다. 근데 오늘 첫날이시니까 법전을 아마 안 가져오셨을 거예요. 안 가져오셨을 건데 법전을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씩 지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 성격이 강한 건 법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딜 찾아가야 되는데 시작점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작 버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어떤 기초적인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법전에 있습니다.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take care of라고 했을 때 take 단어 찾았죠? care 단어 찾았죠? 그걸 합쳐가지고 그게 어떤 문장을 이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전도 반드시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참을 하시고, 두 번째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전에 대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셔야 돼요. 아,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 같은 거다. 그냥 내가 밥 먹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마시고 법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답안 구성 및 답안 작성을 위한 기출 문제를 단계별로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교재 원고는 끝났는데 2월 말쯤에 출간이 되거든요. 기본 강의랑 같이 맞추고 싶었는데 2월 말쯤 3월 초에 출간이 되고, 그건 3월 27일부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그걸 곧바로 사진 마시고요. 제가 이제 보충자료 나눠드리면은 그걸 통해서 조금씩 봐가면서 연습을 해보고 이제 3월달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례 학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특징 보시면, 자,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사소송법의 기출쟁점 그리고 핵심 이론 판례 정확한 분석.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민법이란 걸 처음 공부를 하셨을 거고, 민법도 조문부터 시작했고 이론 시작했고 그리고 학설은 공부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례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판례를 보려면 이 판례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기출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1차 객관식을 풀었을 때 다짜고짜 모의고사를 보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기출문제 10개년을 풀어보셨을 거고, 그 기출문제 10개년을 통해서 예상문제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은 다시 안 나올 게 아니라 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합격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의 최우선입니다. 나오는 거 또 나와요. 근데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내일 또 이 자리에 서 있을 건데 똑같은 헤어, 똑같은 옷일 수도 있지만 완전 똑같진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쟁점은 똑같아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내용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겠죠. 왜냐? 그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수험생들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아, 이 기출 분석을 해놨는데 교수님이 혹시라도 방향을 살짝 틀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예견 가능한 것 한 3-4가지씩을 계속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나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저렇게 나오면 저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하셔야 되는 게 기출의 최우선 분석입니다. 그러면 기출을 보면 쟁점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제도입니다. 그럼 또 첫 번째 얘기로 귀결되죠.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험생들이 이 강의를 끝나고 혹시라도 집에 갈 수도 있어. 내지는 독서실을 가실 수도 있어요. 독서실 어떻게 찾아가요? 그렇죠? 분명 어떤 길이 있단 말이죠. 신청을 해놨단 말이지. 몇 번인지 해놨단 말이죠. 그럼 똑같습니다. 몇 존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행이게 한글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능력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나를 도와줄 건 이 친구입니다. 커닝 페이퍼죠.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커닝 페이퍼란 말이죠. 치트키니까 남들보다 찾는 연습을 압도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쟁점이 민사소송법 전체 흐름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중첩적 학습이 민사소송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누적적 학습을 할 거예요. 두 번째죠.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예습을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복습을 합니다.
1일 학습이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이제 저와 함께 한 달 내내 민사송법을 하신다고 치면 자, 오전 수업이 끝났으니까 오후에 가셔서 복습을 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진도에 맞게 정독을 한번 해보겠죠. 안 읽혀요. 안 읽혀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시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에 불안감이나 이런 걸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읽는 거지.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 저 오늘 처음 봤잖아요. 어색하죠? 저도 여기 계신 분을 처음 봐서 상당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손 떨리고 막 입술이 바르바르 떨려도 어떻게든 이 악물고 간단 말이지. 중간에 안 끊기죠. 똑같아요. 안 읽혀도 가. 안 읽혀도 가. 민법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그냥 첫 장 딱 넘겼는데 왠지 덮고 싶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쭉 가시는 거예요. 막히는 용어, 에이, 법전이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근데 지금 복습하실 때는 어때요? 법전이 있을 거라고. 영어, 제가 영어로 지금 예시를 들어놨죠. 영어를 쭉쭉 문장을 읽다가 막히는 단어 있으면은 영어 사전 찾아보잖아요. 똑같습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정독을 하면서 법전 같이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별표 2개짜리 이걸 만들어 놨어요. 기출 핵심을. 결국 시험장에 챙겨가셔야 되는 건 요 녀석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돌덩이에요. 어떤 다리를 건너는데 어떤 물가를 건너는데 돌덩이 이제 중간중간 징검다리를 놓아놓은 거거든요. 이것만 막바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두 번째 보는 겁니다. 정독하시고 기출 핵심 보시고 그리고 일단 한 번은 암기를 하세요. 한 번은 암기를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잊어버리겠지.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리는 봤다가 중요해. 똑같아요. 영어 사전에서 이 단어를 봤을 때 저는 형광펜을 그어놨단 말이죠. 근데 다음 달에 또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영어 사전을 펼쳐봤더니 형광펜이 되어 있어. 그거에 대한 기쁨으로 만족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되지 뭐. 안 본 게 아니다. 이 느낌을 딱 살려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 날 되면 잊어버릴 거고 다음 달 되면 잊어버릴 거예요. 계속해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은 제가 인문 강의를 찍었거든요.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왕이면 인문 강의를 보실 거면 6강을 찍어놨으니까 나는 하루에 2개를 보겠다, 하루에 1개를 보겠다, 일주일이고 혹시 토요일, 일요일은 또 다른 강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개 정도 내지는 1개 반 정도로 해서 이번 주에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1강도 좋고요. 1강 반도 좋고 2강도 좋습니다. 제가 50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2강 정도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진도별에 맞게 또 예습이죠. 예습은 정독입니다. 대략 50페이지, 하루에 25페이지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세요. 오전 강의는 저랑은 완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습이라고 치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복습하시고 하나 둘 찍고 그 다음에 인문 강의 1강 듣고 예습을 다음 날 걸 해왔어요. 그러면 이 예습이 다음 날 저와 함께 오전 강의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예습에 복습이 됩니다. 복습에 복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꽉꽉 눌러 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기초와 기본을 다지는 겁니다. 기초와 기본을. 자, 그리고 나서 이게 1일 학습량으로 끝나시면 돼요. 이게 돼야 우린 다음 사례로 넘어가요. 다음 사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건 제가 계속 해드릴게요. 누적 학습, 이건 계속 해드립니다. 아마도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예습은 아마 이걸 하셨을 거예요 라고 전체 개관을 해드리고,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이죠.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빛변리사가 중현이를 데려온 이유는 딴 거 없다. 자, 2번이다. 민사송법 고득점. 우린 이걸 원하는 겁니다. 민사송법이 우리에겐 전략 과목이 될 거예요. 고득점 답안을 통해서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고득점 답안은 딴 거 없어요. 남들보다 다른 답안을 써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남들보다 나은 답안을 쓰는데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쓰셔야 되잖아요. 제가 누누이 예를 드는 별거 없습니다. 웃으셔도 돼요. 오빠 나 오늘 어때? 제 와이프가 이제 오늘은 변리사 첫 강의니까 와이프야 나 오늘 옷 잘 입었어 어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거 사령 답안으로 2페이지 한번 레포트로 제가 딱 숙제를 내드렸어요. 내일까지 써와봐. 이게 사례예요.
이게 영어 해석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러면 오빠라는 걸 영어 사전에서 찾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나를 찾으시면 된단 말이죠. 오늘을 찾으시면 된단 말이죠. 어때를 찾으시면 돼요. 단어 하나하나씩 다 찾아. 그리고 이거를 묶었을 때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걸 하나하나씩 분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법률관계로 전환해요. 얘는 왜 뭔데 나를 오빠라고 불렀지? 어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여학우분들은 저를 오빠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수험생분들, 남학우분들 저를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관계가 나와요. 그렇죠. 그걸 민법에서 학습을 하셨단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해요? 법률 관계를 공부해요. 호의 관계를 공부해요. 그렇죠. 법률 관계를 공부하죠. 우리는 호의 관계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강의를 해도 딱딱하단 말이지. 우리네 관계는 이해관계고 딱딱해요. 자, 그럼 법률관계라고 들어왔을 때 법률관계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관계라고 들어보셨죠? 재산권, 재산관계. 그리고 재산관계 말고 또 어떤 관계가 있죠? 신분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네 관계는 재산관계예요? 신분관계예요? 제 동생이십니까? 제 누나이십니까? 제 여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아니죠. 탈락이죠. 우린 재산관계죠. 근데 나를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최소한 신분관계로는 들어올 수 있어. 아, 얘가 내 여동생이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거나 아니면 친인척 정도. 그리고 진짜 친한 선후배끼리는 오빠 동생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거 말하는 그건 호의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신분관계로 끝났죠. 신분관계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 하나씩. 이 관계도부터 해결하는 거야. 오빠와 나 사이의 관계. 첫 번째 목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오늘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오늘이잖아요. 이걸 법으로 바꾸면 어떤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개념으로 바뀌죠. 기간 개념으로 바뀌죠. 그럼 질문을 조금만 더 깊게 해볼까요? 진짜 오늘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만? 뒤에 이거 붙었어요? 온니가 붙었어요. 온니가 안 붙었죠. 이걸 우리 수험생들 하셔야 돼. 조금 짜증나죠. 법이란 건 이런 겁니다. 진짜 주어진 거에서 어떤 사람은 오늘만 얘기했어. 오늘만 얘기했는데 진짜 이걸 의도적으로 넣으신 거죠. 오늘만. 나는 질문에 충실하지 않았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어제와 다르네 라고 CF 비교를 걸어서 설명을 해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선생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더 잘 어울리니까 앞으로도 이래 라고 미래까지 얘기를 해주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딱 오늘만 얘기한 건 뭔가 정성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같이 쇼핑하러 가는데 기분이 살짝 나빠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른 타, 옆자리에 타야지 했더니 오빠 나 오늘 어때? 괜찮네. 이렇게만 얘기했더니 문 열고 다시 나가버렸어. 근데 어제보단 오늘 괜찮은데 야 우리 내일도 놀러 가잖아. 내일도 이렇게 입어. 라고 해주면 씩 웃으면서 오빠 출발해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린 그걸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승부선수는 여기죠. 목차 세 번째죠.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평소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친인척분들께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딱 이것만 봤어요. 감이 잡혀요? 어때가? 안 잡혀야 정상이야. 안 잡히셔야 정상인 겁니다. 어떤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외형을 물어보는 것 같다. 내면을 물어보는 것 같다. 저 오늘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딱 제가 질문을 딱 던졌어요. 감이 안 잡히죠. 이걸 우리는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하나를 넣으면 이제 이해도가 올라가요. 오빠 나 오늘 머리 어때라고 하면 어때요? 이제 감이 팍 오죠. 팍 온단 말이죠. 이런 게 쟁점 제시형. 이런 게 쟁점 도출형. 뭐가 더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잡아야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잡아내는 거지. 하얀색 구간을. 그러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머리는 이쪽이구나. 그럼 이제 머리를 잡았어요. 그럼 똑같이 또 머리만 얘기하시나? 아니야. 헤어에 맞는 화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헤어와 화장에 맞는 메이크업에 맞는 의상이 있을 수도 있죠. 다 얘기해 주는 거지. 메이크업 등등등 다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 라고 한마디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정답을 깔끔하게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하려면 민법 지식 베이스가 조금 잘 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다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민법 1차가 끝났고 어디 안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항상 1번 타자 강의인 것 같습니다. 민법이 도망가기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 담아주셔야 돼요. 담아주셔야 돼요.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하기, 우리는 민법에서 법률관계라는 걸 공부한다. 신분관계는 여기서는 탈락입니다. 신분관계는 탈락이에요. 그럼 재산관계는 또 나눠볼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재산관계는 어떻게 나눌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 주는 거지. 나 오늘 장보게 카드 좀 줘. 그래서 카드를 주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걸 따져보는 거지. 그럼 이 카드라고 하는 건 뭔가 쓰게끔 하는 거잖아요. 돈의 문제인 것 같거든. 그렇다면 재산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재산관계. 그럼 재산관계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권. 맞아요. 채권.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채권이 뭐예요? 채권이 안 잡히죠. 딱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채권이 어떤 건지?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우리는 여기서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예요. 너와 나 사이. 아까 딱 얘기했잖아요. 너와 나 사이야. 신분관계이면서 채권관계죠. 채권관계. 그걸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부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양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물의관계죠. 물의관계. 우리 수험생분들은 물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민법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신 채권, 민법에서 공부하신 물건이 민사소송에서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수험생한테 돈을 꿨는데 안 갚았어.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분쟁에 대해서 저한테 소송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수험생 물건을 빌려갔는데 안 돌려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지난달에 빌려간 내 책 내놔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린 이름을 이제 바꾼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우린 민법이라고 하는 법조문에서 다 뽑아낼 거란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왜냐하면 권리관계 분쟁 싸움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든지 풀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풀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민법 내용을 제가 다져가면서 민사소송법을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답안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복습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건 단계적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말 3초에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득권이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 책을 사려고 준비 중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건 진짜 3월 달에 사례 강의 시작하면 그때 사셔도 되고요. 지금은 제가 나눠드리는 것만 일단 제대로 한번 학습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법률관계 전환, 이 단어 보이세요? 사실관계 그리고 법률관계. 근데 우리 수험생분은 사실 법률관계를 먼저 공부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관계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맞아요? 민법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민법적으로. 이 말이 맞아요? 돈을 빌렸다라는 말이? 민법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제 이 질문의 의도도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걸 이제 하나씩 해갈 건데, 돈을 빌렸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가 빠졌어. 맞습니까?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법률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걸 공부하셨어요. 그쵸? 민법에서 법률행위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법률행위 3요소가 뭘까요? 3요소. 첫 번째, 너와 나라고 하는 것. 그쵸? 이게 지금은 가능하다고요. 몇 달 뒤면 이걸 잊어버린다고. 민법 지식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당사자 첫 번째 바로 나왔네요. 그쵸? 아까 봤잖아요. 오빠, 나, 당사자 나왔죠. 여기부터 시작인 거야. 재산관계냐 신분관계냐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당사자가 나왔는데 조금만 더 깊게 가볼까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법에서는 사람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공부하셨어요? 뭐라고? 저 자연인이라고 하죠. 자연인. 그럼 자연인 말고 또 누구 있어요? 법인도 있고. 법인이랑 살짝 유사한 두 집단 공부하셨죠. 민법상 조합이랑 비법인 사단. 그런 애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돈을 빌린 구체적인 이유 내지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자, 요게 권리라고요. 이게 채권 물건이라고요.
그쵸?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여기까지 답 잘해주셨거든요. 이제 여기가 가장 힘들었지. 올해도 1차 객관식 기출 나왔나요? 통정의 표시, 사기 의사 표시, 비진이 표시. 맞습니다. 우리 민사송법에서는 얘를 공부 안 한다라는 겁니다. 민사송법은 왜? 민사송법은 드러내야 되는 거야. 요거 한번 공부 살짝 복습해 볼까요? 의사표시 파트를 가봤더니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해서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공법행위, 두 번째 가족법상행위, 세 번째 소송행위. 여기 있네요. 민사송법. 소송행위는 서면 요식입니다.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단체행위, 상법상 단체행위 이렇게 공부를 하셨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럼 딱 봤을 때 얘는 채권이고 물건이니까 이건 민법 영역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민사송법에서 누가 봐도 중요한 게 뭐 같아요? 그렇죠. 얘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얘들끼리 싸우니까 우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져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기출문제를 통한 복습도 복습해서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이 연습을 할 거예요. 돈을 빌렸다. 이걸 본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익숙해요. 이런 표현이 익숙해요. 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익숙합니다. 이제는 이런 표현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빌렸다라기보다는 이제 임대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질 거예요. 돈을 꿨다, 대여금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줄 답안을 간결하게 그러나 출제자가 원하는 답만을 정확하게.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간결성과 정확성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재빠르게 바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 해결 방안을 바로 제시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들어가시면 세 번째 기본 강의인 만큼 수험생분들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출사를 통해 함께 답안 구성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변리사에서는 좀 자랑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최연소랑 수석 합격자를 다수 배출했다. 타연은 사실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고 거기 이제 수석이랑 최연소가 나오면 뭐 로또 같은 거고요. 너무 당연하니까. 올해도 25년 법무사 시험에서 최연소가 또 나왔거든요. 제 수업 들으신 분이 03년생인데 여기 혹시 03년, 04년생 계신가요? 올해 최소 동차 합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변리사까지 제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법원행시, 법무사, 변리사.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역할이 크죠. 역할이 커요. 중현이 너를 위해서 내가 최연소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뭔가 동기부여와 사명감 이런 걸 제가 잠깐 부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인데 요걸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인문 강의 학원에서 촬영을 먼저 해놨고요. 볼 시간이 이번 주밖에 없습니다. 이건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번 주밖에 없어요. 1주차에 완을 하셔야 됩니다. 1주차에 완결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이제 진도표가 있으니까 대략 25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변리사 강의를 의뢰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교재를 편제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교재가 워낙에 두꺼우니까 최소화 좀 시켰어요. 그래서 600페이지 정도로 마무리 졌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내용으로 커버가 될 겁니다. 법무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법원행시에서 했던 교재보다 더 단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변리사는 학설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설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교재가 좀 600페이지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 때 당부드렸던 게 600페이지로 늘어가면 최소 금액이 45,000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4만 원 안 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책값은 무조건 저렴해야 된다. 계속해서 책이 추가될 거예요. 책이 추가될 거라서 책값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나눠드렸습니다. 뭔가 39,900원 이런 느낌이 조금 들죠. 그래서 책은 이 정도로 600페이지 정도로 잡아서 1일 25페이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톡방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니까 실제 개설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양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늦더라도 너무 화 내지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한 OT를 마치고요. 이제 우리 교재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머릿말에 또 교재 특징을 같이 봐야 되죠. 항상 저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이게 우리 수험생분들의 첫 번째 역할. 목차만 보겠습니다. 1번. 민사소송법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민사소송법의 핵심 내용인 걸 어떻게 알아요? 질문 조금만 더 쉽게 해볼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한우 갈비 좋아하시나요? 한우 갈비? 좋아하시죠? 왜 좋아해요? 맛있으니까? 그럼 질문을 이제 나왔네. 맛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으니까.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 그건 누가 봐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도 물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맛없으면 뱉잖아. 그건 모두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지. 시험에 반드시 나온 핵심적인 내용은 누구보다 압도적인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게 된다?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첫 번째로 귀결이 됐죠. 기출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기출 최우선의 원칙.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쓸 수 있는 걸 또 써야 됩니다. 즉 아는 걸 더 잘하는 것. 1차와 달라요. 1차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OX를 갈라야 되니까 지문 5개가 등장할 거니까.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1차보다 공부량은 줄어요. 줄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은 민사소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공부량이 줄었다는 감을 못 잡을 건데 조금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 판례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는 아시죠? 판례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귀결되는 아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건데 정확하게 알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성문부업 국가예요. 1차 민법 때는 관습법 공부하셨나요? 관습법? 민소법에서는 관습법 공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의 법률이라고 했을 때 민사소송법으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식성이 강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럼 성법국가에서 일단 이걸 찾으셔야 된단 말이죠. 조문이란 걸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나 오늘 어때라고 할 때 어때에 대한 의미가 왼쪽에 계신 학우분과 가운데 계신 학우분과 오른쪽에 계신 학우분들이 각각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아까 어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분명 누군가는 외형적인 걸 생각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면적인 걸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외형과 내면을 모두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세 분이 만나서 의견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는 견해라고 합니다. 탁설이라고 하죠. 이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견해와 학설을 내주신 거거든. 분명히 법조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해 학설이 있는 게 있고 조문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해 학설이 있는 게 있죠. 자, 그럼 또 질문을 바꿔볼게요. 얘보다 둘 중에 어떤 게 우리 수험생보다 더 껄끄럽고 어떤 게 조금 더 첨예하게 논의가 진행될까요? 감이 잡히죠? 여기잖아요. 없으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시작을 어디부터 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부터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법조문부터 시작해야 돼. 아, 이게 있구나, 이게 없구나. 바로 캐치가 돼야 법전을 안 살펴보고 답안지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법조문에 있네? 그럼 법조문을 찾으시는 거지. 내가 오늘 또 똑같아요. 수업 끝나고 내 방에 갔는데 아, 맞다, 나 그 방에 안 뒀지. 그럼 방에 가면 뭐예요? 헛걸음한 거잖아. 바로 도서실로 가야지. 도서실에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견해 학설이 대립한다고 할 때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종 해석권을 내어놓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최종 해석권이 2군데 있어요. 지금 한참 문제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우리는 다행히 그거 공부 안 하죠. 공부 안 하죠.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대법원. 이걸 판례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행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어리시고 하시니까 당당하게 이제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암기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암기는? 전 암기는 자신 있었는데 우리 수험생분은 어때요? 암기 자신 없으시면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회독수.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거죠. 정독, 예습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암기가 모든 학문의 시작이죠. 사실은 원래 공부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아요. 누군가 저한테 야, 이해가 돼야지 암기를 하지 라고 여쭤본다 그러면 됐고 암기부터 해봐. 그럼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수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건 교수님들이 하실 거고 그래서 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이걸 하는 거지. 암기를 통해서 역으로 이해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하시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이걸 저랑 같이 한빛별리 사건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 정리를. 우리 선생님은 되게 또 좋죠. 또 옛날 얘기 또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두꺼운 교수님 교재를 봤단 말이죠. 이순 교수님 교재를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단권화된 교재가 있네. 가끔가다 제가 하는 얘기, 공부하기 지금 되게 좋아졌다. 좋은 환경에서 한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되죠. 암기. 근데 암기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팁은 있는데 막 앞글자를 따서 막 1차 때 민법 때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 키워드 중심으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먼저 하자. 그러면 법이라고 해서 딴 거 없습니다.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딴 게 아니라 옛날식으로 돌아가 보세요. 옛날 중고등학교 때 수능할 때 암기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보셨어요? 중간고사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중간고사에서 한 5문제 예제를 내줬어. 이 5개에서 낼게 라고 하면 이 5개를 모범 답안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쵸? 모범 답안을 만들고 미친 듯이 이거를 암기를 하잖아. 그럼 질문을 또 바꿔보면 어떻게 암기하셨어요? 계속 읽었지. 써봤지.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뱉어내야 돼. 뭔지 알겠죠? 법은 뱉어내는 것까지가 조금 필요합니다. 뱉어내. 독서실에서 못하지 않냐? 맞아요. 독서실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라든지 집에 계실 때 예를 들면 판례 오늘 5개를 공부했으니까 판례 5개를 암기해보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내지는 이빨 닦으면서 거울 보면서 한번 뱉어보자. 그랬을 게 내게 됩니다. 뱉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똑같이 계속 제가 여쭤보는 이유잖아요. 이렇게 말로 뱉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어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됩니다. 여기선 다 틀려도 돼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만 맞추면 될 거니까. 그래서 이해정의 암기를 하실 건데 암기를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3번 최근 10년간 출제된 기출쟁점을 반영했습니다. 많은 10년인데 15개년까지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유관시험을 5번째 줄 보시면 기출 핵심 001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순서 보시면 쟁점, 학설, 판례, 검토. 이제 느껴지시죠? 로직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리즘. 쟁점, 학설, 판례, 태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그쵸? 그리고 왜 견해가 대립할까?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수학처럼 산수처럼 우리도 검토란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검토. 그래서 4가지는 기본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쟁점, 학설, 판례, 검토. 이건 이제 사람마다 좀 표현이 다른데 이렇게 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문제 소재보다 쟁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선호해서 쟁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학 판검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쟁점으로 잡겠습니다. 쟁점. 그래서 제 사례집 보면 다 쟁점이에요. 문제라는 단어를 좀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소재라고 하는 게 좀 일본식 표기여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나한테 있지. 지금 이 문제를 모르는 안단 말이지. 우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문제 소재가 아니라 여기서 네가 묻고자 하는 게 뭐야? 라는 쟁점을 딱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 소재보다는 쟁점 이 단어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목차가 4번이죠. 변리사원 민사소송법 사례 노트가 2말 3초쯤 출간 예정입니다. 사셔도 되는데 사봤자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사시는 걸 아직 추천드립니다. 하실 거면 저랑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차근차근 하나씩 갈 건데 25페이지 정도씩 1일 분량으로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기출 핵심이라고 있어요. 001번부터 이건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컨텐츠 앞에 있습니다. 컨텐츠 앞에 목차 다음 보시면 기출 핵심 001 있죠. 뒤에 넘겨보시면 되게 많죠. 340번까지 있어요. 340이라는 숫자에 또 현혹되시면 안 돼요. 340이라는 현혹되시면 안 되고 쟁점당 반 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묶으면 200페이지, 250페이지짜리 또 요약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죠. 굳이 또 요약집을 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 수험생들이 요약집을 또 사야 돼. 책을 또 사야 된단 말이죠. 새로운 문장에, 새로운 재질에 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걸 조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모든 걸 끝내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한 권, 사례집 한 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법전 한 권.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를 합격으로 인도할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요약집이나 이런 건 안 냈어요. 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기본서 한 권이랑 사례집 한 권, 그리고 제 보충 자료가 추가됐으면 추가됐지 아마 최신 판례일 거예요. 보충 자료는 최신 판례일 거고 시험 앞두기 한 달 전에 아마 3개년 최신 판례를 특강이나 이런 걸로 아마 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제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또 최신 판례로 나오는지를 확인학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일단 1 목표는 뭐다? 기본서의 완벽한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사례 기출의 완벽한 정리. 그리고 5월 달에 한번 써보시는 거죠. 네, 써보는 것도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성은 다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그리고 궁금한 건 뒤에 단톡방 있죠?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자 바로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총설이라고 하는 부분. 자, 간단하게 또 시작점을 해볼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민법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법 할 때도 똑같아요. 의의하셨고 법원이란 거 공부하셨고 그리고 신의칙이란 거 공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민사송법이 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자, 민사송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다 해오신 것 중에 분쟁이란 게 발생해요. 그럼 분쟁이란 거 발생하는 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친구랑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야, 나 너랑 싸웠으니까 법원 가자. 이러진 않죠. 그렇죠? 이러진 않아요. 친구끼리는 화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적 자치라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가능하다고요. 민법에서는. 근데 민사송법은 그게 안 돼요. 반드시 소송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십니다. 자, 소송제도. 그럼 소송제도를 활용하려면 민법에서도 우리 수험생분한테 권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민사송법도 마찬가지로 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헌법을 공부하진 않아요. 그러면 민사송법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재판 청구권과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는 제도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민사송법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겠죠. 그러면 질문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떤 제도를 이용할 거야? 어떤 제도를 이용할 거야? 우리 수험생분들이 변리사 합격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채택한 거예요? 그렇죠. 강의라는 수단을 채택한 거죠. 사실 수단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공부해도 되지. 기본서 가지고 나도 읽을 수 있어. 한문도 없는데 이까 이거 뭐 금방 읽지 뭐. 판례 암기 그냥 해버리면 되지 뭐. 사례 10개년치 암기해버리면 되지. 혼자 공부하실 수 있고 강의 들을 수도 있고요. 강의도 지금처럼 실강, 인강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민사송에서 요구하는 건 우리 수험생들한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뽑아낼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다? 다 법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전 안 보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괜찮습니다. 대신 다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다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민법에서 공유를 공부하셨잖아요. 남들은 공유를 암기할 때 우리는 공유 법조문을 찾는다?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공유 법조문을 찾아서 드래그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커닝 페이퍼라는 겁니다. 커닝 페이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찾는다.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랜드마크 조문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스탠다드가 되는, 예를 들면 딱 여길 찍었을 때 위, 아래, 얼추 어딘가에 있겠다. 딱 그 느낌만 잡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전일 때 제가 왜 계속 부담감을 내려놓으시라고 했냐면 우리는 랜드마크 조문만 찾을 거거든. 핵심 조문만 몇 개 딱딱딱 찾아두고 위, 아래 다 찾아볼 거거든요.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다시 민법이라는 것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을 우리는 민사소송이라는 걸로 해결을 할 건데, 얘는 절차법이라는 거죠. 절차라고 하는 건 진짜 제도적 성격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제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제도와 기본권을 토대로 왜 이게 존재하는가. 취지죠. 핵심적인 내용이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민사소송 개념을 가볍게 볼게요. 자, 로마자 1번 제목만 보셔도 됩니다. 자력구제의 원칙적인 금지. 자, 우리 수험생들이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시면 안 돼요. 소송제도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 가장 익숙한 채무불이행 단어를 넣어드렸고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끊고, 여기까지가 민법적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자력구제를 허용한다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미 분쟁 해결이 사적 자치로 안 됐다니까. 그쵸? 안 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지. 그래서 개인의 자력구제를 허용한다면 인권침해 및 사회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시키고, 그에 대신하여 국가가 평화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는 바, 이것이 바로 민사소송이고, 이 민사소송을 위한 해결 통 절차를 로마자 2번, 우리는 그걸 민사소송 절차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 보전, 실현하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이며, 국가기관인 법원이 판결을 목적으로 대립하는 원피고를 참여시켜 전개하는 모든 소송행위의 통합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자, 그럼 여기서 민법이랑 차이점 벌써 하나 보이죠? 민법이랑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보이는 겁니다. 민법은 누구랑 누구만 봤으면 됐어요. 너와 나만 봤으면 됐지. 근데 여기서는 한 분을 더 봐야 돼요. 맞습니까? 법원을 봐야 되죠. 분쟁 주체, 해결 주체로서 법원이에요. 그렇다면 또 문제는 두 가지로 귀결된단 말이야. 아까 설명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이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 하나. 두 번째, 그럼 법원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질문 이제 귀결되죠. 머릿속에 넣으시는 겁니다. 질문은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원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라고 할 때 당사자든 법원이든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랜드마크라든지 이정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다 제도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어디로 다시 귀결된다고요? 법전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또 법에서 찾는 거지. 그러니까 법전을 읽다 보면 사람이 등장해요. 당사자란 말이 등장하고 원고피고란 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법전을 봤더니 법원이란 말이 등장한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법원 중심의 조문이구나, 이건 당사자 중심의 조문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어렴풋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자 2번의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 민사소송의 목적자, 목적에 관한 다양한 논의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 존재가치 말하는 거예요. 한빛별리 사건이 왜 존재할까? 강사가 왜 존재할까의 존재가치. 자, 민사소송 목적에 관하여 국가에 의한 사건 확정 및 보호, 즉 원고의 권리 확정 및 보호에 있다고 보는 사건 보호설, 이제 견해가 등장하잖아요. 교수님들이 민사소송이란 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지, 로마자 2번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 보장에 있다는 사법질서 유지설 아니냐. 우리가 개개인에서 단체가 만들어지고 단체에서
국가란 게 만들어지고 국가의 근본 규범이라고 하는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질서라는 걸 마련해 놨는데, 그치, 그 법이 무너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법 질서 유지설, 그걸 통해서 로마자 3번 국가에 의한 사인 간의 분쟁이나 이해 충돌 해결에 있다고 보는 분쟁 해결설, 그리고 로마자 4번 당사자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절차 보장에 있다는 절차 보장입니다. 보장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근데 이런 견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말들이죠. 그러니까 로마자 이번에 어쨌든 민사소송이니까 사건 확정과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른 것들을 역시 부차적인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양갈로 나번 또한 헌법은 이를 위해 사건 보호 청구권과 신문 청구권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3페이지에 제2절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개관을 일단 넣어놨어요. 이걸 인문 강의에서 2회짜리로 했다라는 겁니다. 옆에다 살짝만 써주실까요? 인문 강의 활용. 하루에 2개 정도, 많으면 짧으면 1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인문 강의 활용. 자, 우리 그 딱 책에만 볼게요. 첫 번째, 소장의 제출입니다. 이미 요식이죠. 소장이란 게 등장하거든요. 소장. 우리 수험생들 여기 강의 어떻게 하셨죠? 신청하셨죠? 똑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든 서면으로 신청하든 여기도 소장의 제출이란 걸 해요. 자, 그러면 그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낸다. 이제 송달이라는 제도를 씁니다. 민법에서는 이 개념을 공부하셨어요. 민법에서는 개념 공부할 때 도달 개념을 공부하셨어요. 맞죠? 민법의 도달 개념. 자, 민사소송법으로 와서는 좀 더 센 개념을 씁니다. 송달 개념을 좀 써요. 도달 개념이랑은 완전 다른 거야. 도달은 인식 가능성 개념이라 그러면 송달은 알려줘야 된다. 인식까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답변서를 상대방이 제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거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왼쪽으로 갑니다. 원칙대로 가는 거죠. 변론기일이라는 게 열려요.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8차 변론기일. 많이 들어보셨죠? 형사법은 공판기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판기일. 우리는 변론기일입니다. 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구간을 말하고요. 그럼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자, 다음 화살표 변론이란 걸 합니다. 말하기. 그리고 변론을 했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증거 등을 조사를 하겠죠. 증거조사. 지금 헌법재판으로 치면은 증인 신문들이 있죠. 대표적인 증거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고 끊고요. 항소 상고가 바로 불복인 겁니다. 불복. 근데 헌법재판소는 끝이죠. 불복이 없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3번 갑니다. 그죠? 3심제라고 하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쭉 봐보세요. 지금 중요하다고 부금까지 딱 깔리죠. 배경음악까지. 우리는 이걸 잡는 겁니다. 어떤 걸 잡는다고요? 자,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자, 소장 제출부터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었죠. 그 다음은 불복이니까.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필요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는 마스터를 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자, 제3절. 이것도 가볍게 볼게요. 우리는 소송 이외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자, 제3절 동글뱅이 1번. 소송에 가름하는 분쟁 해결 제도란 화해, 조정, 중재, 민법에서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들 신속 저렴하게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적 분쟁 해결 방법이 아닌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자주적 분쟁 해결 방법을 말한다. 그러면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우리가 민사소송법이란 걸 활용하긴 할 건데요. 진짜 민사소송법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민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완전 배척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발생한 분쟁의 주체는 여전히 민사소송법의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주체도 싸우시다가 야, 우리 그만할까? 화해할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민법상 화해 방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상 화해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 내용에 자, 1번 재판상 화해라는 겁니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재판상 화해죠. 일단 2번 재판의 화해를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2번이 민법에서 공부해 오신 거예요. 채권 강론, 화해계약에서 해오신 거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때요? 계약자의 원칙상 내용, 방식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1번을 공부할 거란 말이죠. 1번. 자, 소송상화에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를 말한다. 변론기일 합의를 말하죠. 우린 이걸 중심으로 공부할 거고 로마자 2번 조정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것. 대부분 이제 노사관계 분쟁 소송이겠죠. 그런 게 바로 로마자 3번의 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사사건에서는 재판상 화해가 중요하고요. 행정사건이라든지 노동사건 관련돼서 혹시 이제 특허와 관련돼서도 조정중재제도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3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 우리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한다? 민사소송 또는 재판상 화해, 소송 절차를 통한 것. 자, 그리고 이제 제 4절 요 구간부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첫날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제 4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제 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식입니다. 이상이란 단어가 나왔죠. 이상. 조금 더 거시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의 이야기가 이제 민사소송법에 구현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4가지 이상을 두는데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자체를 우리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 좋은 거지. 공평해야지. 적정해야지. 그리고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야 되지. 소송이 지지부진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헌법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서 진짜 다닥다닥 변론기를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너무 신속성만 추구하다 보면 공평과 적정이 저해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모순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관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민사소송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게 구현된 제도가 있겠지. 자, 그럼 우린 예를 공부합니다. 그죠? 예를 공부하는데 이 제도가 어떤 게 구현됐는지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제도를 공부하는데 이거는 민사소송에 이런 게 구현된 제도다라고 딱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라고요? 취지, 존재의 가치. 이렇게 존재의 가치. 김중현이 왜 존재한다고? 당신들의 합격을 위해서. 똑같습니다. 이건 거죠. 거시적인 것, 그리고 구현된 제도. 그리고 당연히 이런 구현된 제도가 올바르게 이해되려면, 운영되려면 민법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대원칙인 거죠. 자, 신의 측의 지배를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근데 민법에서는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혹시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항변이라는 단어? 그쵸, 대항한다죠. 사실 항변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민법적으로는 조금 더 익숙한 말이어야 돼요. 대항한다죠. 너의 얘기에 대해서 내가 대항할게. 근데 우리는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항변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항, 변론. 그렇죠. 이게 변론이에요. 그럼 이제 항변이라고 할 때 원고 청구를 저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권리를 저지한다. 그렇죠. 권리, 민법적 이야기로 바꿨어. 근데 이게 민사소송으로 오면 우리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소장 제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소송 제기가 저지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 자체 제기를 못해.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갔죠. 아예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야. 소송에 들어와야 내 청구가 있고요. 얘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거든요. 얘기라도 꺼내잖아요. 근데 애초에 소 자체를 제기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런 단어예요.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 각하 아니에요. 그 각하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문도 공부했단 말 되게 웃기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한문이 하나씩 다 있었던 이유기도 하고 이건 어떤 단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기각. 너의 주장은 기각, 이유 없음. 여기는 보세요. 소저지 각하, 기각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 차근차근 들어가요. 얘가 민법,
얘가 민사소송법이요. 얘가 민법, 얘가 민사소송법입니다. 다시 얘가 민법이고요. 얘가 민사소송법이요. 이게 어떻게 민사소송법에서 단계적으로 구현되는지를 볼 건데 이 신의칙은 분명히 민법적인 기능도 있고 민사소송법의 기능 하나가 추가됐잖아요. 그리고 민법에서는 분명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 민법에서의 신의칙 기능 역할이 어땠습니까? 얘가 혼자 대놓고 먼저 나서가지고 야 내가 신의칙으로 다 막을게 걱정하지 마. 너 뒤에 가서 쉬고 있어. 친구야. 소멸시효 뒤에서 쉬고 있어. 변제 뒤에서 쉬고 있어. 상계 뒤에서 쉬고 있어. 내가 신의칙으로 다 막아줄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쵸. 보충효라고 하죠. 보충효. 그럼 민사소송법에서는 기능 역할이 여기에 머무르면 민사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그럼 얘는 보충효가 아닌 거야. 근데 또 단어가 달라져요. 민법에서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보충적 효력이라고 공부를 해놨고 그거의 반대 형상이 대등효라든지 변경효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의 신의칙이 다른 상문법에 비해서 우월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돼요. 선택효입니다. 신의칙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다른 제도적 장치 먼저 활용해보고 신의칙이 마지막으로 온단 말이에요. 얘는 최종적인 항변수단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최후, 최종.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적 적용이 돼요. 그냥 다짜고짜 신의칙 각하 딱 시켜버리면 되지. 법원 입장에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봐볼게요.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자 제1조 자 이게 조문 보는 겁니다. 표제 좋잖아요.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가 왜 법전 보는 걸 계속 강조하냐면요. 법전에는 표제란 게 있습니다. 표제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렇죠. 제목 쓸 때죠. 제목. 목차 제목. 제목 쓸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목차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렇게 막 멋들어지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법조문을 찾았는데 그 법조문의 표제를 읽어봤더니 너무 좋아. 쟁점이 다 들어가 있어. 분명히 표제 안에는 쟁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쟁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쟁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 써먹어도 되지. 그대로 이런 게 하나 둘씩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뽑아내는 거죠. 아 그럼 이상 중에 뭘까? 4가지. 근데 똑같습니다. 신의칙 어땠어요? 아 민법에서 뭐라고 공부했더라? 너무 이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냐. 그래서 대법원이 열심히 구현을 시켜줬잖아요. 또 구현이야. 왜냐면 입법자들은 완벽한 건 아니니까. 또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정변경의 원칙, 선행행위, 모순행위,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 이런 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다 얘도.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면에서 확장됐을 뿐 이 법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의 조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항에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공정이 공평과 적정 합쳐진 말. 뒤에 신속경제 이렇게 해서 4가지인 겁니다. 4가지. 그리고 동그라미 2항 당사자와 소송 관계에 있는 어떻습니까? 당사자 나오잖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의 역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시라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 수행하시라고. 그러면 법원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법원이 소송 관계인에 넣어버리면 되죠. 소송 관계인에. 아 법원은 소송 관계인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즉 법원도 당연히 신의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당사자도 신의칙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본문 내용 가볍게 읽어봅니다. 제1조 1항은 전통적인 이상인 적정공평 신속경제 등을 천명하였고 1조 2항은 위 이상실현을 뒷받침할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1조 1항의 이상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1조 2항은 신의칙은 당사자의 몫이며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다만 법원도 당연히 신의칙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2항 보세요. 민사소송 4대 이상으로서 첫 번째 적정, 첫 번째 줄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끊고 항상 여기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실 확정.
돈을 빌렸네. 계속 물어보잖아요. 진짜 지시가 내려진 겁니까? 계속 물어보죠. 사실 확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뒤에 확정된 사실에 어떤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사실, 법률. 사실, 법률.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용어 등을 계속 익숙하게 쓰세요. 용어 등을 친구끼리 얘기할 때도. 가끔가다 드라마 보면 진짜 좀 웃기진 않지만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지하철 통화하다가 아, 나 오늘 살인했어. 막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나 살인죄를 지금 받고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우리도 계속해서 법률관계로 정환시키려면 용어에 익숙함이 필요하니까 많이 보시고 많이 내뱉으셔야 돼요. 내뱉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자,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실체진실 발견. 그래서 적정을 위하여 변호사 대리 원칙. 우리 수험생분들에게도 특허 심판은 특허 분쟁은 소송 대리권이 있죠. 이걸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로마자 2번 구술주의 말로 하기. 로마자 3번 직접주의, 그리고 로마자 4번 제가 볼드 밑줄 쳐진 게 바로 주요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성명 의무 및 지적 의무. 단어만 봤을 때 뭔가 그래도 좀 느껴지는 거 있죠. 성명이란 단어만 우리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지적은 알겠어. 지적질 해주는 거잖아. 아, 오늘 답안이 조금 별로다. 조금만 더 잘 써볼까? 그러면 보세요. 지적을 하려면 이 답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명. 분석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지적질 해준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3심제도와 재심제도 등 불복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각각 관련된 곳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로마자 2번 자, 공평입니다. 바로 법관의 역할이 조금 중요하겠죠. 중립적 위치에서 편파됨이 없이 양쪽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여야 하며 각자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된다. 요게 대표적인 절차 보장. 형사법에서는 무기대등이라고 보셨을까요? 무기대등.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요 느낌입니다. 표현이 진짜 멋있죠? 공격 방어예요. 이거 쓰는 표현이야 우리가. 무기대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공격을 했어요. 막아야지. 방어하셔야지. 방어하셔야지. 이 방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지. 항변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민법에 있답니다. 제가 한번 4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주 1차 시험장 들어가셨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왔으면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 지금 돌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내가 민법에 어떤 문제에 뭘 풀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 근데 얘네가 시험에 안 나면 저한테 돌을 던져라 이거죠. 엄청 힘들게 공부하셨어. 민총에서 너무 힘들었어. 아, 이제 대리 끝내놨는데 야, 무효 취소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르르 무너지는 거지. 채권 총론이야 뭐 시작부터 그냥 무너지는 거죠. 채권자 대리권, 채권자 취소권부터. 여기서 A급 쟁점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 잡아드린다 이거죠. 상계 힘드셨죠? 그냥 포기죠. 아, 됐어. 상계 하나 틀려도 뭐 크게 지장은 없지. 근데 아이고 쉽잖아요. 그렇죠. 이건 판례 암기만 하면 되니까. 있다 없다. 얘는 근로는 택도 없잖아. 근로 택도 없잖아. 변제 충당. 어떻게 해요? 변제 대위 어떻게 해요? 보셔. 택도 없어. 있다 없다라고는 택도 없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해 보이죠? 얘네 둘을 못 잡으면 민사소송법에 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험에 나와요. 2차 민소에서도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서 아마 이런 단어를 봤을 거예요. 그쵸? 이 단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말해라. 말해라. 오빠가 나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알 거 아니야. 말해야지. 완성된지 법원이 어떻게 알아. 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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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난달에 돈 갚은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무기대등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제도화된 것 좀 볼까요? 로마자 1번. 법관의 중립성을 위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아, 이제 올해 시사적인 거기 때문에 기피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했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근데 기각당했잖아요.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했는데 기각당했어요. 그러면 그 기피라는 제도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오,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법이란 건 따로 없어요. 헌법 안에 같이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법이 따로 있고요.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특별한 얘기 없으면 민소법 가져다 쓸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깊이는 좀 이제 봐둬야 되겠다. 우리 시사적인 거라. 요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제 시적절한 것. 그리고 로마자 2번 소송 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도. 소송 절차가 진행되다가 중단된대요. 소멸시효가 진행되다가 중단된답니다. 소멸시효가 왜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 요건이 민법에 있어요? 규정에? 그쵸, 있죠. 그럼 또 대입해봐. 소송 절차가 진행되다가 중단, 중지된대요. 민사소송 규정에 반드시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중단되는 건데? 그리고 로마자 3번 준비 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은 금지가 됩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를 써놨는데 뜬금없이 1회차에 이상한 거 강의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 수험생분들이 예습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중현이가 3회차 강의를 하고 있어. 안 되죠. 똑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2회차 강의를 준비했단 말이지. 그게 로마자 3번이고요. 제 로마자 3번, 로마자 작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큰 로마자 3번 가봅니다. 신속. 헌법 제27조 3항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소송 촉진 제도로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적시 제출주의 표현 자체가 보세요. 이런 게 이제 표제로 있는 거예요. 딱 봐도 한문 썰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적절한 시기에 뭐를 제출해야 되는 갑다. 딱 느낌은 오죠. 제출. 여기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셔야지. 적절한 시기에 말하셔야지. 적절한 시기에. 떼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 자, 두 번째 뒤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각하입니다. 보세요. 실기,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타이밍 중요하지. 법원 입장에선 다시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야. 처음부터. 자, 로마자 2번 기일 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자백간주, 취하간주, 진술간주 등 세 가지 간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주는 본다잖아요. 그죠? 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다. 추정제도가 아니라 간주입니다. 간주. 강의에 출석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 내 강의는 진행이 된다예요. 진행이 됐다야.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지? 다시 복습을 하셔야죠. 인강 따라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로마자 4번의 경제. 자, 가번 보시면 소송 수행에 있어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도 큰 실익이 없고 민사소송은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 바로 소송 경제입니다. 그래서 나항의 로마자 1번 이익권 상실에 의한 절차상 흠의 치유 제도예요. 이거는 기출이 가끔 나옵니다. 자, 그리고 로마자 2번 답변서 제출 의무와 무변론 판결 제도 등 이런 기일과 관련된 내용들 경제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는 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신의칙 보면 크게 구성 한번 봐볼까요? 자, 로마자 1번의 의, 그리고 로마자 2번의 적용 범위, 그리고 로마자 3번의 발현 형태, 민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 있고 당연히 이제 기능, 이게 이제 적용,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민법처럼 보충일 거냐? 아니다. 얘는 민법과 다르지. 여기부터 일단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되게 추상적이란 말이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또 구현을 시켜줘야 돼. 구체화라고 하죠. 발현 형태입니다. 일단 민법에서 익숙한 거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익숙합니까? 그렇죠.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위 금지, 모순 금지죠. 그리고 익숙합니까? 권리남용 금지.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어떤 권리예요? 채권 아니겠지. 물권 아닐 거야. 바로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재판 청구권 제도를 남용하는 거지. 남용하는 것.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렇죠? 효력을 잃어버렸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효되는 권리도 얘랑 구성이 같겠죠. 채권이라든지 물권을 말하는 게 아닐 거야. 재판 청구권이 실효되는 걸 거야. 재판 청구권이. 그리고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에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서로 상대방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는 계약법, 민법 말하는 겁니다. 민법. 모든 법규를 지배한다는 일반 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적용 지배되는 대원칙이며 로마자 2번. 자, 주관적 범위 당연히 실칙 규제를 받는 분들은 우리 법원이랑 당사자 일단 이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자, 이제 2번 보시면 기출핵심 첫 번째 나왔네요. 별표 2개. 이런 걸 체크를 해드릴 건데 집에서 일단 복습하시면서 선 암기 한번 부탁드립니다라는 겁니다. 선암기. 구성 보세요. 쟁점, 학설, 판례, 검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분 쟁점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에서 내가 읽어봤는데 요거 신의칙도 문제되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우리가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쟁점이 뭔지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민법상 신의칙은 개별적인 강행 규정 및 기타 법 규정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끊고 들어가기 멋있잖아요. 민법이랑 비교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들어가야 우리는 고득점이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그냥 학설 쓰지 마시고요. 민법이랑 다르다라는 걸 먼저 어필했잖아. 민법은 나 알고 있다. 보충적인 효력인 거 나도 알고 있고 최종적이고 최우적인 거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도 과연 그래야 되느냐? 왜냐?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다른 법이니까. 보충적 적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양갈로 2번 이제 학설 들어갑니다. 교수님 중에는 로마자 1번 소송법상 신의칙에 우선하여 소송 절차와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제도 등이 있으므로 신의칙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는 민법과 마찬가지로 보충적 적용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상을 봤잖아요. 로마자 2번 보세요. 소송 경제라든지 당사자 절차에 대한 이해보장적 측면에서 다른 제재 수단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선택적 적용설의 견해가 대립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들어왔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민법이 보충적 적용으로 막아버렸어. 나 다짜고짜 신의칙을 주장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저 혼자 해결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엄마한테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엄마 하면서 울면서 일러 바친단 말이지. 아이한테 그런 거 요구할 수 있어요? 아이야, 네가 먼저 한번 해결해 보렴. 분명히 제도적 장치가 있단다. 친구랑 화해해보고 얘기해보고 그래봐. 근데 안 되잖아. 그냥 다짜고짜 엄마한테 일러버리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바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지. 나는 신의칙이라고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데 왜 다른 제도를 나한테 계속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거지? 그럼 민사소송에 이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민사소송은 그런 제도가 아니야. 니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내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 신의칙 다짜고짜 들어와도 된다라는 걸 로마자 2번 두 줄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두 줄로 다시 읽어볼까요? 소송 경제 및 당사자 절차에 대한 이해보장 측면에서 다른 제재 수단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선택권을 맡기는 거지. 이 제도가 있고 저 제도가 있는데 나는 저 제도를 쓰고 싶다. 바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판례를 보시면 자, 이제 판례란 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설문에 제시되는 거예요. 설문에 제시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판례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했다. 자, 부제소 합의의 형광펜을 딱 해두십니다. 단어 하나 나왔죠? 역으로 가볼까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부제소. 그걸 합의합니다. 합의. 이런 게 다시 한번 이제 민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면 대부분 합의합니다. 경찰서를 가도요. 아예 합의하세요. 그럼 이제 종이 쪼가리 하나 줘요. 보세요. 민법상 아까 화해계약은 뭐라 그랬어? 방법, 절차 아무 상관없어요. 경찰관이 A4 용지 딱 2장 줍니다. 2장 주고 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첫 번째가 항상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민형사상 일체 분쟁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단어가 딱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만 보는 거지. 이게 어떤 합의라고요? 부제소 합의요. 자, 보셨죠? 이게 사실. 이걸 우리는 법률관계 용어로 전환해야 돼. 이걸 설문에 그대로 드래그 해봐요. 남들은 5글자 부제소 합의라고 쓸 때 우리는 이거 다 드래그 해야 된단 말이지. 부제소 합의라는 단어를 안 줬을 때는 우리가 부제소 합의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건 약속이잖아요. 맞죠?
자, 민법에서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약속을 했으면 뭐 하셔야 돼? 그치, 지켜야 되지. 제가 오늘 8시, 9시 반이잖아요. 9시 반에 딱 와서 시작했죠. 약속은 지켜줘야 하는 거지.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라면 응당 그래야지 라고 대답하는 건 친구들끼리 하시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 신식상 그래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싫어. 안 지켰잖아요. 소를 제기했잖아요. 이게 허용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약속은 말뿐인 걸로 머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제재를 둡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냐? 민법은 권리 의무란 게 나와요. 이건 약속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권리가 나왔고 약속했기 때문에 의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키지 않잖아요. 민법에서는 이 단어를 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나오죠. 어떤 제재 조치가 나와요? 민법에서는 이것도 올해 나왔을 것 같은데 1차 객관식 해제권. 그쵸, 나왔죠.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 이것도 시험에 나왔을 것 같아요.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객관식 시험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규정이 있죠. 그럼 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지. 근데 만약에 입법자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재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못 둔 거예요. 제재 규정을. 아, 이거 깜빡했네.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좀 크겠죠. 제재 규정이 있으면 이때는 이제 뭐가 논의되는 거야? 선택적 적용설이 논의되는 거지. 제재 규정이 있으면 이걸로 가지. 왜 신의칙 가? 그쵸. 이걸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딱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제재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때야말로 신의식이 가장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는 거겠죠. 우리는 이걸 논의한다는 겁니다. 이걸 논의.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읽어볼까요? 자, 부재소 합의했다 로마자 1번.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고 지금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또한 로마자 2번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재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자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 판단에 형왕펜을 빡 하십니다.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질문이 법원은 이럴 때 어떻게 해?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원은 신의칙 선택 적용해서 직권 판단하겠다. 그래서 소부적법 각하 떨어뜨리겠다라는 겁니다.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셔서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기각이 아니죠. 소제기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것. 자, 그러면 양걸로 4번. 자, 검토입니다. 정말 이 판례 태도가 맞느냐 내지는 견해 태도가 맞느냐. 자, 검토. 민법에서 신의칙 기능하는 것과 달리 민사소송법에서 다른 법규나 법 해석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신의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우리도 원칙적인 이야기로 갑니다. 다만 이제 절차 한정이라든지 확실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후퇴를 시키는 법원의 역할이 강조된 거고요. 자, 이제 로마자 3번 신의칙의 발현 형태 4가지를 한번 크게 이름 보겠습니다. 1번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보이시죠? 그리고 2번 모순금지 및 근반언. 그리고 넘겨보시면 3번 소송상 권능의 실효. 그리고 오른쪽 9페이지 4번에 소권의 남용 금지입니다. 4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암기를 할 때 대부분 이제 두 문자를 따거든요. 다시 7페이지 돌아와 보실게요. 하나씩 해봅니다. 1번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의 부 동그라미 하시고 2번 모순금지의 모 동그라미 하시고 넘겨보시면 소송상 권능 실효의 실 동그라미 하시고 4번 소권 남용금지의 남 동그라미 하시면 이렇게 4가지입니다. 4가지. 근데 4가지 중에 기출핵심 붙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걸 차근차근 또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7페이지부터 가볼게요. 대법원이 이렇게 4가지를 구체화시켜 뒀는데 자 소송상태 부당형성이란 가번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 가령 자 편집 판결 형광펜을 빡 그어두십니다.
용어를 익숙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편집 판결. 판결을 훔쳐버린 거죠. 형사법적으로 치면 이걸 소송사기라고 해요. 소송사기. 민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형성해서 좀 유리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소송행위는 시인식에 위배됨으로 허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나번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선택권 남용으로서 시인식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요.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재판적에 관한 2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답니다. 적용할 수 없다. 왜 조문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25조는 뒤에 나와요. 근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조문이 등장하면 읽다가 궁금해. 보고 싶단 말이죠. 보고 싶다가 아니라 봐야 되는 거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안 보겠습니다. 법전이 없으니까. 뒤에 나와요. 아, 그런 제도가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별표 2개입니다. 보세요. 모순금지 및 금반원의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양갈로 나번. 로마자 1번에 뭐 보이시나요? 부재소 특약에 반하는 소외제기 형광펜입니다. 이제 봐둔 이유가 나왔네.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내일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 사례로 바로 해볼까요? 자, 이제 사람을 넣어볼게요. 대부분 이제 갑이라고 합니다. 얘가 피해자겠죠. 그리고 을이 가해자일 거예요. 이게 민법에서 공부했던 거. 민법에서 공부했던 거. 조금 더 표현을 바꿔볼까요? 얘가 권리자가 되겠죠. 얘가 의무자가 될 거예요. 민법으로 바꾼 것. 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재소 합의 특약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 거라. 얘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자,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 요게 권리. 요 권리가 어떻게 발생한 거죠? 교통사고로 발생한 거죠. 교통사고는 사실이잖아. 이걸 법률관계로 전환하셔야죠. 이걸 무슨 행위라고 해요? 네 글자. 그쵸, 불법행위죠. 이게 몇 조인지만 이제 찾아내면 돼요. 민법에서는 그런 거 보지도 않았어. 그냥 불법행위 네 글자 받고 공동불법행위 받고 사용자 책임 봤어.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사용자 책임이 나왔을 거예요. 사용관계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법전 조문을 제가 하나씩 다 써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슉.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빠 나 오늘 어때? 랑 같은 친구예요. 오빠 나 오늘 어때? 같은 친구입니다. 법원의 판단이래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역으로 가볼까요? 역으로. 결론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역으로 하는 것. 기각이에요? 각하예요? 우리가 공부한 건 여기였죠. 각하. 소재기 위반 각하였잖아요. 자, 그럼 질문을 또 바꿔볼게요. 자, 논거. 이유 논거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제 정확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요 논거와 이유는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법전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제 표현을 바꿔드립니다. 이제 이 단어로 익숙해지세요. 조문을 찾아라. 그 얘기는 법적 근거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법적 근거를. 우린 이걸 보겠습니다. 몇 조였어요? 그쵸, 1조였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조를 읽어보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1조를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시는 겁니다. 1조를. 거기서부터 뽑아내는 거야. 1항의 이야기 같아요? 2항의 이야기 같아요? 2항의 이야기 같죠? 그럼 이제 단어 뽑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 신의칙이란? 기능은? 형태는 세 가지 나와야 되잖아. 의, 기능,
선택적 적응설. 지금 암기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선암기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네. 발현 형태 중에 어디에 걸렸어요? 모순에 걸렸죠. 그리고 최종 결론 각하. 그럼 이걸 사례화 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쟁점 산 요거지. 그럼 여기가 신의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요거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일반론 의 기능 쓰시고 여기 이제 합판검 쓰시면 되겠네. 그리고 발현 형태는 어떤 거 쓰시라는 거예요? 모순 쓰시라는 거지. 박수 치시면 돼요. 10점 100점 나왔네. 이거부터가 쉽지 않죠. 이건 우리가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뼈대 맞추기. 뼈대 맞추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지. 뼈대 맞추기랑 살 붙이기. 근데 지금 우리는 뭐부터 하겠다고요? 살부터. 일단 살부터 찌워야지. 살부터 찌워야지. 뼈대 맞추는 건 그 다음에 운동에서 헬스 다니면서 맞추시면 돼요. 일단은 살부터 찌우자. 살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2번 읽어볼게요. 가번.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뒤의 거동은 신식상 허용되지 않는다.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순행위가 악의로 평가받을 정도에 이르러야 되며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로마자 1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부재소 특이하게 반하는 소외제기는 신식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각하를 미리 알아두세요. 뒤에 나옵니다. 각하란 단어는 또한 로마자 2번 원심에서 피고의 추원 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 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원 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 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추환항소 했던 애가 자기의 추환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민법적 이야기로 가시면 돼요. 선행과 후행을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주장했다. 그렇죠? 분명히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했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 임차권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했는데 임차권을 주장한다.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하기로 했는데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기로 했는데 했죠. 선행, 후행 바로 모순되는 거 보이시죠? 모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다만 제한. 민법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후의 소송행위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여 항상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뒤의 소송행위가 진실이고 모순의 정도나 상대방의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순 없다. 또한 실체적 진실이 거래 안전보다 강하게 요청되는 가사소송에서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도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사소송 중심으로 본다고 할 때 가사소송은 안 본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소송상 권능의 실효. 이것도 별표 2개를 하시고요. 앞에 거, 그 다음에 이 친구. 자, 소송상 권능 실효입니다. 항소권이 과연 실효될 수 있겠는가? 사실 채권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채권의 경우에는 소시, 제척기간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물건의 경우에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걸 규율화하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맞죠? 물건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규정되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소송이에요? 1차 공부 잘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점유권 소송이죠. 몇 년짜리예요? 그쵸, 이제 그런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1년짜리. 반드시 소로서 제기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얘는 이런 단어가 붙잖아요. 멋진 말. 소로서 나와라. 출소기간이라는 표현 쓰죠. 그런데 규정이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실익이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채권도 아닌 것이 물건도 아닌 것이 여기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럼 이건 민사소송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도 규정 없는 것들,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들, 소시가 적용되는 것들조차도 여기서 소권의 실효라고 해서 과연 이게 인정되겠는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아예 재판 청구권이 무너지는 거지. 재판 청구권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권에 불행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권에 불행사는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 헌법은 이런 제도를 두지 않았어요. 이건 좀 깊게 들어갑니다. 결론 나왔죠. 헌법에서 기본권 실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민소법에서 소권을 실효한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기본권이 실효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어떤 기본권이라고 해요? 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죠. 하늘에서 줬다라고 하잖아. 천부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하늘에서 부여한 인간의 권리란 말이지. 그걸 감히 한낱 입법자들이 말소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입법자들은 우리가 뽑았는데. 그러니까 헌법에서 기본권을 안 뒀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논의가 귀결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모든 기본권을 말소시키는 게 아니라 소권과 관련된 것 이 사안에서만 이거 못하도록 막는 건 좀 괜찮지 않냐라는 논의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양걸 1번. 자, 당사자 일방이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익상 권리는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러한 실효의 원칙이 어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물권의 영역이 아닌 분쟁에 대한 항소권, 소권. 자, 이 경우 학설. 자, 로마자 1번. 바로 얘기를 하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공권인 소권을 실효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부정설과 로마자 2번. 민사법적인 구제 수단인 소권도 보세요. 구체적 사건 형광 펜입니다.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 사건. 신의칙은 이걸 위함이잖아요. 어떤 걸 위함이야? 바로 이걸 위해서 마련한 거잖아요. 입법자들이 모든 법규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 그 법규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경직된단 말이지. 뭔가 말랑말랑하게 필요했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만들어 뒀단 말이에요. 얘를 만들어 뒀으니까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효될 수 있다는 긍정설견해가 대립하며 자, 판례 가보겠습니다. 가번. 자,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자 장기간에 걸쳐의 장 동그라미 마저 읽어볼게요.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의 정동그라미입니다. 장기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 상대방이 그에 따라 일정한 행동을 할 경우 자 새삼스럽게의 새 동그라미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 동그라미입니다. 장정세신이라면 소권도 실효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저 읽어봅니다.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속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기간 예정함이 없는 항소권에도 이를 적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번을 읽어보세요. 이제 좀 법적 사고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가항과 나항은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요. 자, 요 단어 한번 보실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소권의 실효, 적용 여부.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양갈로 나번 내용인 거죠. 가항과 나항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여부의 논의와 그래서 적용 요건을 충족했냐는 다른 논의라는 겁니다. 양갈로 나번은 적용은 할 건데 구체적 사안에서 봤더니 요건 불충족이래요. 요건 불충족.
적용 여부와 적용 요건의 내용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소권 실효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건을 또 따져봐야지. 요건을. 자, 요거 민법적 이야기로 한번 해드릴게요. 이러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사정변경 원칙에서 해제도 적용돼요, 안 돼요? 사정변경 원칙이 해제. 지금 제가 집에 잠깐 가야 돼. 죄송합니다. 저 강의 못하고 끝낼게요 하고 가. 근데 채무불이행도 아니야. 명문의 규정도 없어. 인정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매매에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 수험생분들은 얘를 더 기억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적용됨을 전제로 매매에도 적용했다. 근데 구체적 사건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시가 앙등 사안에서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요건을 충족 못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럼 이제 민법을 또 한번 오늘 심심한데 집에 가서 민법책을 없을 수도 있죠. 일자가 끝났으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신식에서 올해 또 객관식 한 문제 나왔을 수도 있겠다. 1지문 정도. 객관적인 사정.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X.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가 상승이 개인적이냐 객관적이냐. 계약의 기초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다른 개념. 단계적으로 밟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우리 1차 때는 얘만 암기해도 됐어요. 근데 2차 때는 얘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차 객관식 때는 그냥 얘만 보실 수도 있어.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에도 적용된다. 딱 1차 지문은 객관식 하나예요. 그렇죠? 그냥 항소권에도 적용된다. 주구장창 나왔어. 다음 지문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강행 규정이다. 재판 규범이다. 그냥 객관식 기출 주구장창 나왔단 말이죠. 1차는 그걸로 머물러도 2차는 왜에 대한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볼게요. 검토 가번.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표현 나와져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도 쉽지 않아요.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 건 진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번 즉 권리보장의 측면과 소권남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원칙적으로는 재판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권리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남용. 주어진 권리를 악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나번 바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로마자 1번. 같은 이유로 계속 되풀이하는 재심 청구. 그리고 로마자 2번. 또 나왔죠. 재기피 신청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기피 신청. 그러니까 올해 기피는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계속해. 누가 봐도 재판 지연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이거를 남용으로 기각한다라는 거죠. 안 받아들여 주겠다. 자, 그리고 밑에 판례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공동소송 참가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런 게 이제 사실관계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A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갑의 처인 을, 처남인 병. 지금 대표이사는 갑이고 근데 사실상 대표이사는 을과 병입니다. 갑은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하고요. 실질 대표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처, 을, 처남, 병. 매형이 이름을 빌려주셨네. 두 번째 줄. 갑을 위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해오다가 갑이 정에게 대가를 받고 회사와 소유 경영을 넘겨주면서 나왔네요. 표현.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 형광, 펜입니다. 보세요. 그 어떤 경영권을 넘겼잖아. 그럼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되지.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 형광펜입니다. 끊고 이제 어느 정도 딱 느낌 오시죠? 자, 그에 따라 을병 역시 회사 경영에 완전히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정조나 경과한 뒤에 갑이 등장합니다. 정과의 합의 무시 형광펜이요. 자, 이제 뒤에 읽어보세요. 결론 다 나왔네.
의병도 그 기회를 틈타 옳다구나 하고 지금 소송에 참가했다라는 거죠. 소권의 남용이다 이런 겁니다. 밑에 빈 공간 있나요? 그럼 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 입장에서는요. 얘는 지금 확약하고 무시했는데 아까 거랑 딱 떨어지죠.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얘는 모순행위 금지에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2차 사례형이라는 거예요. 판례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도 찾아내는 거지. 갑 입장에서는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확약하고 무시했으니까 모순행위에도 금지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을병 물어봤잖아요. 을병이 확약한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을병이 확약한 건 아니고 갑이 확약했으니까 갑의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되는 거고 을병만 물어봤던 거예요. 을병만. 계속해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갑은 어떻게 됩니까? 갑은 모순 금지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차 4번 신식에 위반하면 앞서 봤다시피 첫 번째 줄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자, 2번 이제 드디어 제목 보이시죠? 소송행위 효력은 어떻게 된다? 소의 부적법 각하의 형량편을 빡 해버리십니다. 소제기 자체가 안 돼요. 소제기 자체가 안 돼요. 소제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딱 용어 정리를 그래서 제가 입문 강의를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소송요건 판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if죠. if. 소가 적법하면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셨던 거 이걸 하신단 말이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없다. 이 판단을 하는데 이걸 본안 판단이라고 합니다. 민법적 이야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본안 판단. 이게 통과돼야 이게 통과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라고요? 여기 단계를 보고 있는 거지. 각각. 그리고 얘가 바로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각이 나오는 거고 있으면 인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민법. 그래서 힘든 거라. 얘를 먼저 공부했어요. 사실은 얘부터 공부하는 게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소의 부적법 각하의 형황편을 빡 치시면서 아 각하구나. 아 이게 선택적용설로 들어갔을 때 직권조사상 각하 떨어질 수도 있구나. 자, 그리고 양갈로 2번입니다. 신식 위반이라고 하는 건 법질서를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신식 위반의 소송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소재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 103조 말하는 거죠. 민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했다. 1차 객관식 기출 같네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다만. 자, 그리고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에 간과 판결의 효력입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 규제적 장치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법에 이렇게 만들어놨어.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간과했대. 놓쳤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력을 부여하느냐. 자, 첫 번째 줄 신식 위반의 소송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에 확정 전에는 상소로 취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 판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하나여 재심이 허용된다. 이제 항상 머릿속에 넣습니다.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전상소 후재심. 여기가 방점이에요. 어떤 의미죠? 불복인 거죠. 불복. 아까 소장 제출부터 시작해서 판결 선고됐을 때 불복.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기에는 법원이 지금 신의칙을 지킨 것 같지 않은데 원고가 신의칙을 지킨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불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청구 이의소에 양갈로 1번에 별표 2개를 하시고요.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것. 자, 어떤 의미냐?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교실 마칠게요. 지금 우리 민법 공부하고 민사정법 공부하는데 이 다음 논의가 있어요. 이게 민사집행법입니다. 이게 민사집행법이거든요. 근데 민사집행법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구 이해소라는 쟁점이 반드시 여기서 필요해요. 얘는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특히 상계. 자, 민법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민법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만약에 이걸 못 보셨다면 그 강사님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빼신 거야. 빼신 거. 그리고 혹시 가족법 들어가나요? 가족법 안 들어가죠? 그래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지. 가족법은. 상속포기 승인. 이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딱 봤을 때 A급이 뭐 같아요? 또 여기 보이시죠? 이거 쓸 때 남들보다 압도적인 점수를 받으려면 요걸 암기해서 써야 돼. 민지법 개념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가지고 가시는 법전에는 민지법 없습니다. 민지법 없어요. 여기 법전에는. 이게 변리사용 법전이거든요. 민지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린 점수를 여기서 확보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재판기간과 집행기간은 완전히 분리해 형광펜을 빡 하시면 되죠. 저도 분리했잖아요. 재판 따로 집행 따로입니다. 재판 따로 집행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간은 오직 집행권원에 나타난 표시만에 의존하여 집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이미 실체법상 소멸 형광펜입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권리가 소멸된 거래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집행권원, 문서가 잘못된 거지. 문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권리로 집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줄. 집행을 실시하게 된다면 그러한 강제 집행이 집행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끊고 실체법상으로는 부당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법상으로는 문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권리가 없으니까 부당한 것이 되며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자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상대로 그 청구권의 존재나 태양을 다투어서 집행력 배제 형광펜입니다.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인정한 것이 청구 이해소입니다. 그게 정확하게는 얘랑 이제 하나 더 쓸게요. 이름만 미리 지금 봐두시라는 겁니다. 임대차에서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근데 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을 봤던 1차 교재는 얘는 있을 것 같고요. 상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계는 얘는 반드시 나올 것 같거든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집행 단계에서 행사하는 거죠. 됩니다. 됩니다. 얘네 둘은 꼭 봐두시고요. 그러려면 이 양갈 1번을 먼저 기깔나게 쓰시는 겁니다. 조문도 얘는 암기를 해두세요. 민사집행법 44조입니다. 44조. 그럼 배점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 그리고 양갈로 2번하고 2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자, 판례는 시행 측에 위반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변론 종결 후에 이의 사유를 보아 민지법 44조에 의한 청구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고 이처럼 확정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얘는 민법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 문장은 반드시 민법에서 보신 문장입니다. 객관식 기출지문으로도 뽑혔던 문장인 거죠. 바로 수인 한도론이잖아요. 난 도저히 이거 수인이 안 될 것 같은데 뒤에 정의의 반함이 명백하다라는 건 103조 위반이라는 거죠. 103조 위반. 그래서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도 들어가고 청구이해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민법 때 봤습니다. 그럼 민사동법에서는 양갈로 1번 요 개념 암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